지난 2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정통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당신이 화성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동안 러시아는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넷블록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인터넷과 모바일 접속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심각한 정보통신망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 그러자 다음날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개통되어 있다. 더 많은 터미널이 개통 진행 중이다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이 아니었지만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 인터넷을 연결해 준 건데 필요한 장비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의 한 개발자가 스타링크를 실제로 사용해본 리뷰를 올리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안테나 설치 후 단 10초 만에 인터넷 신호를 받았고 다운로드 136메가, 업로드 23메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급조한 인터넷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이었죠.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전 지구를 커버하려고 계획 중인 위성 인터넷이에요. 지난 2015년 일론 머스크는 기존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위성 인터넷을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스타링크가 쏘아 올리려는 위성이 저궤도 위성이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위성은 지구에서 높이 위치해 있을수록 커버하는 지역이 넓어져요. 하지만 통신의 품질은 떨어지죠. 지구에 가까울수록 통신의 품질은 획기적으로 올라가지만 커버하는 지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해요. 스타링크가 구축하려는 인공위성의 개수는 약 42,000개. 당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1kg당 약 4만 달러였으니까 250kg짜리 스타링크 위성 하나를 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1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22억. 여기에 42,000개를 곱하면 우리 돈 약 510조. 일론 머스크가 도시코인으로 아무리 많이 땡겼다고는 해도 이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을 리 만무했겠죠. 당연히 또 사기친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또 일론 머스크는 해냅니다. 바로 팔콘9을 이용해서 말이죠. 팔콘9은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인데요. 2017년 재사용한 팔콘9은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서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발판을 마련하더니 2019년에는 팔콘9에 스타링크 위성 60개를 동시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안티들에게 크게 한 방 날렸죠. 현재 팔콘9의 발사 비용은 1kg당 1,500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궤도에 떠있는 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은 약 2,000개. 지난해 10월에는 14개국에서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7년까지 12,000개, 궁극적으로는 42,000개를 쏘아 올릴 거라고 발표했어요. 2022년 1월 현재 한 달 이용료 99달러짜리 스타링크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14만 명 남짓.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인구만 37억 명으로 추산 중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스마트폰 데이터로 해결하고 있어요.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선 데이터 1기가를 쓰기 위해서 월급의 40%를 써야만 하는 실정이고요. 인터넷 품질 문제는 저개발국에 해당하는 문제만이 아니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선 여전히 4,200만 명이 광대역망에 접근할 수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골에 사는 1억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25메가 이하의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초당 100메가 정도의 속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아셋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스타링크 이용료의 약 2배를 지불해야 되는 실정. 한반도와 면적이 비슷한 영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영국 서리대학교의 앨런 우드워드 교수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 인터뷰한 글이 인상적인데요. 앨런 우드워드는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이버 보안과 정보통신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집이 있는 남부 시골 지역에는 광랜 설치 견적조차 내주지 않을 만큼 인터넷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요.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는 게 어려워서 USB 메모리를 택배로 보내는 게 낫다는 농담까지 할 정도. 그런데 스타링크 서비스가 개시되고 나서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스타링크의 엄청난 팬이 되었다고 밝혔어요. 스타링크는 민간 영역뿐 아니라 군대에서도 사용 중이에요. 2020년 5월 미국 육군은 스타링크와 계약을 맺고 앞으로 3년간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군용 위성 인터넷도 있지만 스타링크가 비교도 되지 않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육군뿐 아니라 해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내고 있는 상태.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이 스타링크를 쓸 수 있었다면 더 효율적인 철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타링크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우려를 날려버리고 성공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엔 아직은 이르다. 여러 전문가들은 스타링크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결국에는 서비스를 지속할 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스타링크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캐슬러 신드롬. 캐슬러 신드롬은 최악의 경우 인류의 문명을 1960년대로 퇴보시킬 수 있는 매우 끔찍한 현상인데요. 그 원인은 바로 우주 쓰레기. 1978년 나사는 우주
왕복선이라는 개념을 설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러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인공위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됐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에 대한 논문을 도널드 캐슬러가 작성하면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돼요. 캐슬러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스타링크가 위성을 쏘아 올리는 지구 저궤도에 밀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위성들끼리 서로 충돌하게 되고, 충돌로 생긴 파편들이 연쇄적으로 충돌을 일으켜서 우주 쓰레기가 지구 상공을 모조리 덮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쏘아 올린 위성들이 노후되고 파괴된 가운데 새로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도 없어서 인류의 문명이 인공위성을 사용하기 전인 1960년대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캐슬러 신드롬. 그런데 이 가설은 발표 당시엔 비웃음을 샀거든요. 저 넓은 하늘에 위성이 몇 대나 떠 있다고 서로 충돌을 한다? 대다수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캐슬러 신드롬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아요. 1980년 미국의 솔라맥스 위성은 발사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통신이 끊겨버려요. 그로부터 4년 뒤 수거한 솔라맥스의 잔해에는 약 150개에 달하는 미스테리한 구멍이 뚫려 있었죠. 나사의 분석 결과 인공적인 우주 파편과 충돌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1980년에 이미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우주 쓰레기가 궤도를 돌고 있었던 거죠. 위성끼리 직접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난 건 2009년 미국의 상업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 군사통신위성 코스모스 2251호가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1800개의 우주 파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중국이 자국의 위성인 펑윈 1호를 미사일로 요격했을 땐 3000여 개의 파편을 발생시키기도 했어요.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우주 쓰레기들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현재까지 10차례가 넘는 회피기동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1년엔 우리나라 천리안 위성도 러시아 라두가 1-7 위성과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회피기동을 수행한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 인류가 쏘아 올린 위성의 총 개수는 약 7000개 남짓. 겨우 7000개라도 아찔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스타링크가 계획한 대로 42000개를 전부 쏘아 올린다면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죠. 더 문제인 건 통신용 위성을 쏘고 있는 회사가 스타링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의 원웹이나 아마존의 자회사 카이퍼 시스템도 위성 인터넷 시장에 뛰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지구의 저궤도는 송곳 하나 들어갈 여지 없이 온갖 상업 위성들로 몸살을 앓을 게 뻔한 상황 때문에 민간 위성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구 저궤도를 전부 차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부작용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2019년 세로토로로 천문대는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에는 매우 선명한 사선들이 찍혀 있었어요. 천문대는 이 사선들이 스타링크의 위성들이라고 밝혔어요. 흐린 별빛을 담기 위해선 조리개를 장기간 노출시켜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스타링크 위성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관측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자 천문연구대학협회는 밝은 위성에서 산란된 빛 때문에 장시간 노출이 필요한 천체 관측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어요. 이에 일론 머스크는 빛 반사를 줄여주는 코팅과 차양막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진화 작업에 나서야만 했죠. 하지만 그 후에도 스타링크 위성들은 지속적으로 천문 관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천문학계 공공의 적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 겨우 2000개가 하늘에 떠 있을 때도 이 정도라면 나중에는 지구에서 천문을 관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들이 인간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2월 7일 푸에르토리코의 천문단체 SAC는 매우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공개했어요. 마치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영상이지만 사실은 스타링크 위성들이 추락하는 영상. 2월 초 스타링크는 49대의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 중에서 무려 40대나 무더기로 추락하는 게 카메라에 잡힌 거죠.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이 추락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스타링크 위성들은 약 10%가량이 대기권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타링크 측에선 위성들이 추락하면 대기권에서 전부 타버리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실제로 지난 97년 미국 오클라호마 털사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로티 윌리엄스는 하늘에서 떨어진 금속 물체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확인 결과 델타 로켓의 잔해로 밝혀졌어요. 사람이 우주 쓰레기에 맞은 최초의 사건이자 파편들이 지상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입증된 사건이기도 했죠. 로켓과 위성은 열에 강한 소재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성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지상으로 떨어질 확률도 역시 높아지겠죠. 자, 이러한 부작용과 더불어 스타링크의 수익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해요. 앞서 스타링크의 사용료가 월 99달러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위성 안테나와 라우터 등 초기 설치 비용 499달러를 고객들이 선불로 내야만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안테나 설치비의 원가가 작년 4월까지만 해도 무려 3000달러였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보다 가격이 더 낮아진 1300달러이지만 여전히 고객 한 명당 800달러의 손해를 보면서 안테나를 설치해주고 있는 실정. 일론 머스크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설치 비용을 250달러까지 낮추고 싶다고 했지만 과연 언제 현실화될
될지는 미지수인 상태. 스타링크가 주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봤을 때 초기 설치비 $499는 꽤나 부담이 되는 액수임이 틀림없는데요. 높은 비용 장벽 때문에 가입자 수가 예상하는 것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매년 수천 개의 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려야만 하는 스타링크에게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최초로 실패한 사업이 스타링크가 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과연 스타링크는 테슬라처럼 일론 머스크 신화의 한 페이지를 또다시 장식할 수 있을까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